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우아한 구두 소리를 메아리치게 하는 강 회장 댁에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길게 뻗은 마호가니, 식탁 양 끝에 서유진과 그녀의 시어머니인 박선희 회장이 앉아 있었다. 식탁의 길이는 그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남편 강민혁은 유진의 옆에서 불안한 듯 냅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유진은 대한민국 최고 회계법인의 촉망받는 재무감사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외부에서 보기엔 완벽 그 자체였다. 재벌가 며느리 유능한 커리어 우먼. 하지만 이 차가운 저택 안에서 그녀는 정교하게 조각된 새장 속의 새와 같았다. 모든 움직임이 시어머니 박선희 회장의 보이지 않는 시선 아래 있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철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혹한 결단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강씨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오늘 이사들은 다들 만족해하더군. 박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식탁 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새로운 인수합병 건 말이다. 네가 검토했던 서류지. 내 어머님, 재무구조상으로는 훌륭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감정의 표출이 곧 약점의 노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내 안목은 쓸만해. 민혁이보다 낫지. 박 회장의 시선이 아들인 민혁에게로 향했다. 민혁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내를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유진에 대한 견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스테이크를 썰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서재로 향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전문 서적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혼 당시 친정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상당한 액수의 예물을 현금으로 보내왔다. 박 회장은 내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겠다며 그 돈을 자신의 관리해 두었다. 재벌가의 자산 관리 능력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기에 유진과 그녀의 부모님은 순순히 동의했다. 하지만 오늘 유진의 날카로운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박 회장이 분기별로 보내주던 자산 운용 보고서의 숫자와 실제 은행 명세서의 흐름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차액은 크지 않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경고등을 켰다. 그녀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금융 기록을 파고들었다. 자신의 회계 지식과 감사 기술을 총동원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예물 그 거액의 돈이 단순한 투자 계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돈은 박 회장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그룹의 한 계열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돈이 유입된 시점은 그 계열사가 대규모 적자를 메우고 정부의 감사를 피하기 직전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운용의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불법 자금, 유용 횡령의 가능성이 짙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돈을 이용해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 부정을 덮는 데 사용한 것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결심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그녀는 박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곧 시간을 잡아주었다.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문은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한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였다. 무슨 일이지 회사까지 찾아오고. 마침내 박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며 회장실 내부를 둘러보았다. 성공한 기업가의 권위와 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곧 무너질 수 있는 허상처럼 보였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진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제 예물에 관해서입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예물이라니 내가 잘 관리하고 있지 않더냐.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는 애 이상 단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의 영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 어머님의 능력을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재무 상태를 점검하다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감사 대상이 된 회사의 CEO를 대하듯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만 집중했다. 확인이라니. 내가 네 돈을 떼먹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의 흐름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투자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서류는 제가 파악한 자금의 이동 경로입니다. 어머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진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박 회장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정리한 자금 흐름도였다. 차명 계좌들의 목록과 그룹 계열사로 돈이 흘러 들어간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서류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유진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이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걸 네가 어떻게? 저는 재무감사인입니다, 어머님. 숫자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정적이 흘렀다. 회장실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박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며느리를 보는 온화함 따위는 없었다. 적을 마주한 지배자의 냉혹함만이 번뜩였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박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금 전액 제가 맡겼던 바로 그 돈을요.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겨눈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박 회장은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회장실의 비싼 가구들 사이로 흩어지며 불길한 전조를 남겼다. 이 가녀린 며느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괴물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비웃음이었다. 박선희 회장의 입가에 걸린 냉소는 얇은 자기 위에 새겨진 균열처럼 보였다. 그녀는 유진이 내민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돌려달라, 내 돈.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자에 대한 모욕감이 섞여 있었다. 아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네가 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순간 너의 것은 더 이상 너만의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이 가문의 일부가 되는 거다. 내 돈 역시 마찬가지고 나는 그저 가문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했을 뿐이다. 투자가 아니라는 건 어머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부러지지 않을 듯한 단단함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금 유용입니다.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그룹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법. 박 회장은 그 단어를 혀로 굴리며 비웃었다. 이 나라에서 이 그룹 안에서 법은 내가 만드는 거야. 고작 회계장부 몇 줄 읽을 줄 아는 애송이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네가 가진 그 하찮은 재능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나?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강씨 가문 바로 내가 이룬 것들 위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유진의 위로 드리워졌다. 나는 내게 기회를 주겠다.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지. 돌아가서 네 남편 내조나 잘하고 분수에 맞는 생각만 하거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입에 올린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네 직장, 내 명성, 그리고 내 아들까지도. 그것은 협박이었다. 부드럽지만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위협. 박 회장은 유진이 이쯤에서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지금껏 그녀에게 반항하고 무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유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갑고 명료해졌다. 아, 역시 그랬구나. 시어머니의 이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반응은 그녀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내의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의 명분이 걸린 거대한 비리의 일부였던 것이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강철로 된 벽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경솔했습니다. 유진은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아직은 길들일 만한 며느리였다. 그래, 그걸 깨달았으면 됐다. 이제 그만 돌아가 보거라. 유진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다.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순종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분석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전쟁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녁 식탁에는 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진과 민혁 단둘이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민혁이 유진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오늘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안 봐도 뻔했다. 어머니께서 전부 말씀하셨어. 당신이 어떻게 감히 어머니의 경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그것도 당신 돈 몇 푼 때문에. 몇 푼이 아니에요, 민혁 씨. 그리고 그건 내 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라고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게 뭐 대수라고? 당신은 이제 강씨 집안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유진 씨.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민혁의 목소리에는 유진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진실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더 강한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택했다. 유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에서 더 이상 연민이나 기대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나약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더 할 말 없으면 먼저 올라가 볼게요. 피곤하네요. 유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민혁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이 집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서재로 돌아온 유진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외부에서 절대 추적할 수 없는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가상 사설망을 여러 겹으로 설치하고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이제 그녀의 서재는 재벌가의 우아한 공간이 아닌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전쟁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의 돈이 흘러 들어간 그 유령 회사 세인 홀딩스였다. 박 회장은 유진이 그저 자금 흐름도를 그리는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유진은 이미 지난밤에 세인 홀딩스의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 모든 공시자료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서류상 세인 홀딩스의 대표이사는 김철민이라는 낯선 이름의 남자였다. 주소지는 허름한 외곽의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다. 사업 목적은 경영 컨설팅 및 투자 자문이었지만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는 거의 활동이 없는 휴면 회사에 가까웠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었다. 유진은 그룹 내부 인트라넷에서 김철민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다. 그는 그룹 본사의 차량을 관리하는 총무팀 소속의 평범한 운전기사였다. 박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 중 한 명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유령 회사의 대표로 앉혀놓고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고 있었던 것이다.
박 회장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다. 김철민 기사는 박 회장과 비자금을 연결하는 첫 번째 고리였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세인홀딩스의 계좌에서 그룹 계열사로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했다. 돈이 들어간 시점과 해당 계열사의 주가 변동, 그리고 미공개 정보 공시 시점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몇 시간 후 유진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세인홀딩스의 자금은 항상 중요한 인수합병이나 신기술 발표 직전에 특정 계열사로 흘러 들어갔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 교묘하게 자금이 다시 빠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선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의 정황이었다. 그녀의 예물은 그 범죄 행위의 종잣돈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유진은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았다. 세인홀딩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뒤에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 중심에 그녀의 시어머니 박선희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강철의 배급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균열을 찾아낸 드릴이 들려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유진의 서재는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모니터 위로 수많은 숫자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선희 회장이 구축한 비자금 왕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했다. 세인홀딩스는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 자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거래의 중심에 있는 그림자 장부의 존재를 확신했다. 박 회장처럼 치밀한 사람이 이런 거대한 불법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할 리 없었다. 모든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공식 회계 장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비밀 장부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 파일이 아닌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장 안전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관리하느냐였다. 박 회장은 결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충직한 신복에게 그 역할을 맡겼을 것이다. 그룹의 공식적인 재무 라인이 아닌 박 회장의 개인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 유진은 그룹의 조직도를 펼쳐놓고 박 회장의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일정 공식 비공식 면담 기록, 그리고 인사 이동 내역까지. 그녀는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보를 조합해 나갔다. 한편 유진의 변화를 감지한 박 회장의 압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압박은 아들인 강민혁을 통해 가장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가해졌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싸늘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와 유진의 책상 위에 카드 명세서 몇 장을 던졌다. 이게 다 뭐야? 최근에 당신 씀씀이가 너무 해퍼진 것 같군. 유진은 황당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명세서에 찍힌 것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위해 유료로 결제한 기업 정보 사이트와 보안 프로그램 비용이었다. 사업상 필요한 자료를 산 거예요. 내 개인 카드로. 이제부터 당신 카드는 내가 관리하겠어. 우리 집안의 재무는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아. 어머니께서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더군. 그것은 유진의 돈줄을 쥐고 그녀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민혁 씨. 당신이 내 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말아요.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잊었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존중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당신은 지금 내 남편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비서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얼음 같은 벽이 세워져야겠다.
민혁은 분노에 차서 서재를 나갔고 그날 이후로 부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박 회장은 아들을 이용해 유진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진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박 회장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유진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의 대표로부터 호출이 왔다. 대표의 표정은 매우 난처해 보였다. 서 감사 요즘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제 강 회장님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주요 고객이시죠. 대표는 말을 흐렸다.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님께서 서 감사의 최근 업무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더군요. 가정에 좀 더 충실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물론 저는 서 감사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룹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분간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직 권고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은 유진의 사회적 생명줄까지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 유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회계사라는 직업적 권위를 박탈하려 한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느낌이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직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박선희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조사에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정보의 파편 속에서 의미 있는 이름을 하나 찾아냈다. 윤 기획조정실장. 윤 실장은 10년 넘게 박 회장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인물이었다. 그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에서는 한 발 비켜나 있었지만 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이너서클의 핵심이었다. 특히 그가 최근 몇 년간 개인적으로 매입한 부동산과 자산의 규모는 그의 공식적인 연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유진은 직감했다. 그림자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윤 실장이라는 것을.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윤 실장에게 접근해 장부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그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하지만 경계심 많고 충성스러운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진은 전략을 바꾸었다. 윤 실장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기로 했다. 그녀는 윤 실장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그의 습관, 그의 과거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윤 실장에게는 유학 중인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유학 자금과 생활비는 윤 실장의 계좌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유진은 그 계좌를 추적했다. 예금주는 놀랍게도 과거 그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하고 나온 전직 임원이었다. 박 회장이 버림패였지만 윤 실장은 그와의 관계를 비밀리에 유지하며 자신의 아들 유학 자금을 관리학 차름을 관리하게 했던 것이다. 유진은 이 연결고리를 통해 윤 실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예물이 흘러 들어간 계열사의 회계 자료를 파고들었다. 박 회장이 자신의 돈을 이용해 덮으려 했던 그 구멍의 실층이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해당 계열사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문제는 그 뇌물이 전달된 직후 검찰의 내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었다. 다급해진 박 회장은 회계 장부에서 뇌물의 흔적을 지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며느리인 유진의 돈을 급하게 끌어다 썼던 것이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오른 뇌물 거래 날짜와 자신의 돈이 인출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찾았다. 비자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거대한 뇌물 스캔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자신의 보안 서버 깊숙한 곳에 저장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서유진은 자신이 손에 쥔 증거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박선희 회장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 증거는 단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전체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빙산의 몸체를 드러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조력자가 절실했다. 그룹 내부의 인물은 모두 박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외부의 인물은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은 한때 내부에 있었으나 지금은 밖에 있는 박 회장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과거의 기록을 파헤쳤다. 수많은 퇴직 임원들의 명단을 훑어보던 중 한 이름 앞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최동국 전 재무총괄본부장. 최동욱. 10년 전 그는 그룹의 전설적인 재무 전문가였다. 강직한 성품과 천재적인 능력으로 창업주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 하지만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고 박선희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직후 그는 돌연 분식 회계 및 자금 횡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모두가 의아해했다. 누구보다 깨끗했던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내세운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유진은 최동국의 퇴진 시점과 박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쩌면 최동국은 박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조성을 반대하다가 숙청당한 것이 아닐까. 유진은 최동국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흥신소를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전문 분야인 회계 자료를 통해 그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의 퇴직금 흐름, 과거, 재산세 납부 기록,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 등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의 현재 주소지를 찾아냈다. 다음날 유진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점을 찾았다. 시간의 향기라는 이름의 서점은 낡았지만 정갈했다. 은은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돋보기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CFO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한 평범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저, 최동욱 선생님 되시나요? 유진의 목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신데 날 찾으시오. 저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난 할 말 없어. 돌아가시오. 최동국은 단칼에 거절하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난 10년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와서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을 찾는지 그는 짐작하고 싶지도 않았다. 강성그룹에 관한 일입니다.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최동국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고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씁쓸함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강성그룹 사람인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한테 볼 일이 남았나. 저는 박선희 회장님의 며느리입니다. 그 순간 최동국의 얼굴에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렸다. 박 회장의 며느리 허. 그래서 나를 조롱하러 여기까지 온 건가? 당신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구경이라도 하러 왔소. 조롱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유진은 그의 차가운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철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요? 박선희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의 일부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낸 증거입니다. 최동국은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비자금을 캐고 다닌다. 이거 정말 재밌는 집안이군. 미안하지만 난 그런 위험한 불장난에 낄 생각 없소. 이만 나가주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다. 유진은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왜 쫓겨나셨는지 압니다. K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최동국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K 프로젝트는 10년 전 박 회장이 그룹의 미래라며 밀어붙였던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보고서이기도 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최동국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K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유령 광산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고 그 돈을 빼돌려 박 회장님의 개인 비자금을 만드는 통로였죠. 선생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반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이 선생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룹에서 내쫓은 거고요. 최동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의 추리가 정확했던 것이다. 저는 지금 10년 전 선생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려는 겁니다. 박 회장님은 제 돈까지 비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되찾고 그분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듭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 박 회장님의 방식을 꿰뚫고 있는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다. 함께 싸우자는 동지에 대한 제안이었다. 최동국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유진이 내민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유진이 찾아낸 자금 흐름도는 비록 단편적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젊은 여인의 가녀린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지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서 조용히 숨어 지냈다. 복수는 꿈도 꾸지 못했다. 가족을 지켜야 했고 박선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다시 나설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인은 모든 것을 걸고 그 괴물과 싸우려 하고 있었다. 내가 뭘 도우면 되겠소? 마침내 최동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림자 장부. 박 회장님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짐작 가는 곳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최동국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장부는 없었소. 아마 내가 쫓겨난 이후에 더 치밀하게 만들기 시작했겠지. 하지만 짐작 가는 사람은 있어. 윤기중 실장. 지금은 기획조정실장이지만 그때는 박 회장의 개인 비서였지. 아주 영리하고 입이 무거운 친구였어. 박 회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 유진의 눈이 빛났다. 그녀의 추리가 다시 한번 맞았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최동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룹 전산 시스템에는 공식적인 방화벽 외에 박 회장 직속 라인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백도어가 있어. 내가 재직할 때 위기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만들어 둔 건데 박 회장이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아마 윤 실장이 그 백도어를 통해 비밀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을 거요.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유진에게 그 종이를 건넸다. 그곳에는 복잡한 코드와 명령어들이 적혀 있었다. 10년 전의 접속 코드라 지금도 유효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거요. 조심하시오. 만약 접속 기록이 남는다면 당신은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 유진은 그 종이를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박 회장이 법정에 섰을 때 받겠소. 최동국의 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잃어버렸던 정의감을 되찾은 듯했다. 서점을 나오며 유진은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뒤에는 상처 입은 베테랑의 지혜와 경험이 함께하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동국의 서점 뒷방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유진은 최 전 본부장이 건네준 코드를
자신의 보안 노트북에 입력했다.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그룹 서버의 뒷문이 과연 열릴 것인가? 유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 가득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번의 인증 절차를 더 거치자 마침내 그들 앞에 견고하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다. 그곳은 그룹의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완전히 분리된 유령 서버였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완벽한 형태의 그림자 장부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들은 최동국이 화면을 보며 낮은 신음을 뱉었다. 그 안에는 윤기중 실장이 박선희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비밀 지출 결의서, 로비 대상이 된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뇌물의 종류와 액수가 암호화된 이니셜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과 최돈국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해독하고 과거의 뉴스 기사, 정부 입찰 공고, 그리고 검찰 인사, 이동 기록과 대조해 나갔다.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거대한 부패의 그림이 드러났다. 강성그룹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국토부 고위 관료에게 거액의 현금과 함께 그의 아들 이름으로 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상납했다. 경쟁사의 탈세 혐의를 덮어주는 대가로 담당 검색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터주었다.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의 자금줄은 박 회장의 비자금이었고 그 비자금을 채우는 마르지 않는 샘물 중 하나가 바로 유진의 예물 같은 돈들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스캔들이 아니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야. 최동국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회사가 이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유진은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분류하고 정리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해요. 이니셜만으로는 그들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자금이 오고 간 계좌 내역이나 통화 녹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은밀한 접속을 감지한 누군가가 있었다. 기획조정실장 윤기중. 그의 개인 단말기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다. 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버 판도라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신호였다. 윤 실장은 즉시 접속 기록을 추적했지만 상대는 고도의 우회 기술을 사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박선희 회장에게 직보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장부까지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감히 자신의 성격에 발을 들인 자가 누구인지 그녀는 단 한 사람밖에 떠올릴 수 없었다. 서유진.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박 회장은 더 이상 유진을 길들여야 할 며느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릴 방법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유진이 다니는 회계법인이 발칵 뒤집혔다. 법인의 최대 경쟁사인 태평양 회계법인에서 긴급 항의 서한을 보내온 것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대규모 M&A 프로젝트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바로 유진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송되었다는 것이었다. 대표는 유진을 호출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유진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이메일의 출력본이 놓여 있었다. 발신자는 분명히 유진의 아이디였고 내용에는 태평양 회계법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극비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서 감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해 보세요. 저는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소용없었다. 법인의 IT 보안팀이 그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이메일 발송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었다. 박 회장의 해커팀이 심어놓은 흔적은 너무나 정교해서 누구도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었다. 서유진 씨, 당신을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법인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어요. 이 시간부로 당신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법인의 최종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사무실 출입도 금지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배신자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한때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고 따르던 후배들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유진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컴퓨터 서류 전문가로서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모든 것들이 상자 안에 담겼다. 박선희 회장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뢰와 전문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제 유진은 재벌가 며느리도 유능한 회계사도 아니었다. 그저 업계의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뿐이었다.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오는 유진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오직 그녀만이 세상에 홀로 멈춰선 듯했다. 굴욕감과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비난과 시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감시가 기다리는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최동국이었다. 나도 방금 소식 들었소. 괜찮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그녀의 날개를 꺾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날개가 꺾인 새는 날아오르는 대신 땅에서부터 기어오르는 법을 배우게 될 터였다. 더 은밀하고 더 집요하게. 이제 저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유진은 전화를 끊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시작한 이 잔인한 게임에서 그녀는 기꺼이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유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최돈국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집거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는 무력감과 싸웠다. 직장을 잃었고 명예는 더럽혀졌으며 가족에게는 버림받았다. 박선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한 마리 개미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미소와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굴복은 곧 영원한 패배를 의미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며칠 후 유진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 댁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관계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저택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군. 온 세상이 당신 스캔들로 떠들썩한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할 말이 있어요, 민혁 씨. 유진은 그의 비난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도 할 말 있어.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대.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그리고 그깟 회사 당장 사표내. 앞으로는 어디 나가지 말고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며느리 노릇만 해. 그렇게만 하면 이번 일은 덮어주시겠다고 하셨어. 당신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파격적인 제안이지. 유진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 어디에도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애정은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말을 전달하는 녹음기 같은 공허함만이 존재했단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가문의 안위와 어머니의 심기뿐이었다. 그게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의 전부인가요? 그럼 뭘 더 바랐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당신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만 더 순종적이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알겠어요, 민혁 씨. 당신 뜻대로 하죠. 민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래? 역시 당신도 이혼해요, 우리.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민혁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당신 어머니의 꼭두각시 노릇은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순종적인 아내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요.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 몇 가지만을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겼다. 결혼 반지를 빼서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가방을 들고 내려오자 민혁이 넋이 나간 얼굴로 그녀를 막아섰다. 정말 이럴 거야.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 내 아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누가 당신을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 두고 보면 알겠죠. 누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지는. 유진은 그를 스쳐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을 영원히 떠났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하는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최동국의 서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최동욱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잘했어. 이제야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된 게요. 그의 덤덤한 위로에 유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서점 뒷방 두 사람의 작전 본부에서 유진은 새로운 전략을 펼쳐 보였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공격할 차례입니다. 공격이라니 우리 손에 쥔 패는 아직 부족하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공을 당할 거요. 최동욱이 우려를 표했다. 전면전이 아닙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박 회장과 그 하수인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죠. 유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말이요? 언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되어 우리가 가진 정보의 극히 일부만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 거창한 내용은 안 됩니다. 대중이 믿기 어렵고 강성그룹이 얼마든지 거짓말로 덮을 수 있으니까요. 작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터뜨리는 겁니다. 유진은 컴퓨터를 켜고 한 사람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눈 소속의 김지혁 기자. 그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재벌과 정치인들의 비리를 파헤쳐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이 사람에게 제보할 겁니다. 제보 내용은 딱 하나, 세인홀딩스의 존재입니다. 유진은 계획을 설명했다. 세인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의 존재.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박선희 회장의 운전기사라는 사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소지가 허름한 오피스텔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은 등기부등본과 공시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 작은 사실 하나가 던지는 질문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자신의 운전기사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강성그룹의 해명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박 회장의 내부 조력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겠죠. 제보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하고요. 최동욱은 유진의 계획에 감탄했다. 이것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동네 공공도서관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자신의 IP를 완벽하게 숨기고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는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아 김지혁 기자에게 이메일을 작성했다. 강성그룹 박선희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 세인홀딩스를 취재해 보십시오. 대표이사는 박 회장의 운전기사 김철민입니다. 첨부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 대신 결연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메일의 메일은 조용히 디지털의 바다로 사라졌다. 도서관의 희미한 불빛 아래 유진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반격의 첫 총성은 울렸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터였다. 유진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틀 후 김지희혁 기자의 기사는 진실의 눈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다. 강성그룹 박선희 회장, 운전기사 명예 유령회사 설립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게시판으로 퍼져나갔다. 기사는 김 기자의 특기대로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드라이하게 전달했다. 세인홀딩스의 존재 대표이사의 정체, 그리고 강성그룹 측에 답변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대응까지. 기사 자체의 파급력보다 무서운 것은 대중의 반응이었다. 역시 재벌들은 뒤가 구려. 운전기사 퇴직금 관리를 위해 회사를 차려주는 회장님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분식회계 전문, 강성그룹 답다 등 조롱과 의혹의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강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강성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박선희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녀의 얼굴은 레온친 외자 전두도의 전기회 완주고를 찬달 취전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고작 인터넷 신문 쪼가리 하나에 그룹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녀의 고함에 임원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기획조정실장 윤기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사가 나가기 전에 막아보려 했지만 김지혁 기자가 워낙 강성이라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투자 자문 차원이었으며 그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소. 박 회장은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쳤다. 멍청한 놈들, 지금 중요한 건 기사를 막는 게 아니야.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를 알아내야지. 우리 내부 그것도 내 최측근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야. 배신자가 있어 이 안에. 박 회장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었다. 견고했던 충성의 성벽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운전기사 김철민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강제 해고되어 지방으로 쫓겨나듯 사라졌다. 하지만 이 어설픈 꼬리 자르기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최동국의 서점 뒷방에서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야. 박 회장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배신을 더 두려워하지. 이제부터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차례야. 최동국은 유진의 다음 계획을 물었다. 이제 어쩔 셈이요. 같은 곳을 두 번 찌르면 상대도 대비를 합니다. 이제는 다른 곳을 다른 방식으로 찔러야죠. 유진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언론이 아닌 정치권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과거 국토부 장관에게 뇌물로 상납되었던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익명으로 야당의 비리 추적팀에 제보했다. 중요한 것은 제보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 정보가 마치 여당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혹은 강성그룹과 거래가 틀어진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위장했다. 제보 이메일에는 더러운 돈으로 장관이 된 자를 심판하라는 식의 정치적인 문구를 교묘하게 섞어 넣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야당은 국회에서 해당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비리 문제로 시작됐지만 김지혁 기자가 세인홀딩스 건과 이 사건을 연결짓는 후손 기사를 터뜨리면서 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의혹의 아파트 자금 출처는 강성그룹 유령회사라는 기사는 대중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이제 불길은 강성그룹을 넘어 정치권과 검찰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박선희 회장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국토부 장관은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뒤처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정보가 새나가느냐며
고함을 질렀다. 박 회장의 비호 아래에 있던 검찰 고위 간부 역시 우리까지 위험해지게 생겼다. 당분간 강성그룹 관련 사건은 손대기 어려우니 알아서 하라. 며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박 회장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돈과 권력으로 엮어놓은 부패의 카르텔이 익명의 제보자 한 명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관놈이 야당의 뒷거래를 했나? 아니면 검찰놈들이 먼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건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지옥이 펼쳐졌다. 유진은 이 혼란을 즐기며 담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최동국의 도움을 받아 과거 강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담은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어떤 이에게는 당신을 배신한 윤기중 실장이 곧 당신의 비리까지 덮어쓰려 한다. 고 다른 이에게는 박선희 회장이 당신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거짓 정보들이었다. 이 강에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박 회장의 과거 하수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제각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해외로 도피를 준비했고, 어떤 이는 검찰의 자수를 고민했으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무기 삼아 박 회장에게 역으로 거래를 시도해왔다. 박선희 회장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윤기중 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스위스 계좌를 관리하던 이 부장이 방금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에 무언가 제보를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다. 이 부장은 그녀의 가장 은밀한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다. 그런 그마저도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은 그녀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박선희 회장의 눈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같은 시각 작은 서점 뒷방에서 유진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찬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복수극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냉정한 설계자,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 조종사였다. 서유진이 일으킨 혼돈의 소용돌이는 박선희 회장의 제국을 심장부부터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충신들의 배신과 도주, 그리고 연이은 검찰 조사 소식에 강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박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 번 터져 나온 두근 막을 길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두 개의 구멍을 필사적으로 막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 완벽한 혼란의 연막 속에서 유진과 최동국은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때가 돼야 했어. 최동국이 서점 뒷방의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다. 박회 회장의 숨통을 끊을 그림자 장부,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하오. 문제는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회장실과 자택은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코 그런 허술한 곳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유진이 말하였다. 최동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박 회장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 하나 있어. 청담동에 있는 개인 화랑이지. 겉으로는 V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갤러리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비밀 금고 역할을 하는 곳이오. 창업주 회장님에게 물려받은 고가의 미술품들을 보관한다는 명목 아래 온갖 비밀 서류와 현금 다발을 숨겨두었지. 내가 있을 때도 그곳은 윤 실장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성격이었어. 유진의 눈이 빛났다. 그곳이군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셈이요? 그곳의 보안 시스템은 웬만한 은행 금고보다 더 철저할 거요. 우리가 직접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문을 열어줄 사람을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의 사진 위에 멎었다. 기획조정실장 윤기중. 이제는 박 회장의 유일한 수족이자 모든 비밀의 문을 쥔 열쇠 같은 남자. 유진은 윤 실장에게 연락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윤 실장은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 아들 일로 연락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에 그는 결국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된 찻집이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윤 실장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불안과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대체 내 아들 얘기는 뭐요? 당신 서유진. 맞지?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렸다. 유진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그의 아들이 유학 중인 미국의 대학과 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이 과거 비자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전직 임원이라는 사실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윤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죠, 실장님.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유진은 차분하게 찻잔을 들었다. 박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아주 재미있어 하시겠네요. 자신이 벌인 계획에 충직한 신복이 뒤로는 몰래 돈을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회장님의 성격상 당신과 당신 아들 모두 무사하지는 못할 텐데요. 대체 원하는 게 뭐요? 윤 실장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선택지를 드리죠. 유진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다. 첫 번째 선택은 침몰하는 바에 위해서 박 회장님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 겁니다. 아마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혼자만 빠져나가려 하시겠죠. 두 번째 선택은 제게 협력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겁니다. 협력이라니. 그림자 장부, 청담동 갤러리 지하 비밀, 금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걸 제게 가져다 주세요. 그럼 이 서류는 평생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검찰에 자수할 때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다른 증거들을 이용해 도와드리죠. 당신은 주범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른 종범이 되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범죄자의 자식으로 평생 낙인 찍혀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진의 말은 윤 실장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가족. 그가 평생 박 회장에게 충성하며 지키려야 했던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제국과 자신의 아들의 미래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다. 그의 충성심은 이미 공포와 의심으로 금이 가 있는 상태였다. 유진의 제안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동가줄이었다. 며칠 후 박선희 회장이 검찰에 소환을 받는 도구야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언론의 모든 관심이 서초동 검찰청사로 쏠린 그날 밤 유진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원 주차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와 멈췄다. 윤기중 실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007 가방처럼 생긴 작은 알루미늄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케이스를 유진에게 걸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원본 장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디지털 파일이 담긴 USB까지. 이제 약속을 지키시오. 걱정 마세요. 저는 박 회장님과는 다르니까요. 윤 실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에서 한 시대의 종말이 느껴졌다. 유진은 케이스를 들고 최돈국의 서점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심장이 가쁘게 뛰었다. 최동국이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검은색 가죽 장부 한 권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최동국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강성그룹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의 역사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액수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 목록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박선희 회장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USB 안에는 장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취 파일, 그리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찍은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영이 나는 총구 스모킹건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단 한 발의 은빛 총알. 끝났군. 최동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10년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장부를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끝내러 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무게였고 곧 다가올 심판의 예고장이었다. 강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최근의 스캔들로 분위기는 뒤숭숭했지만 단상 위에 선 박선희 회장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강성그룹이 가진 막강한 힘 앞에서는 그 어떤 루머도 결국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박 회장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최근 우리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강성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박 회장은 능숙하게 위기를 기회로 포장을 하며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주주들의 술렁임이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강민혁은 어머니의 모습에 다시금 경외감을 느꼈다. 역시 자신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박 회장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우리의 미래는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유진이었다.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경비는 뭘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유진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작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강성그룹의 주식 보유 증명서였다. 저는 강성그룹의 주주로서 박선희 의장님께 긴급 안건에 대해 질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보안 요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유진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한 대가 들려 있었다.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냐?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유진은 단상 아래에서 멈춰서서 박 회장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하늘처럼 느껴졌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저 심판을 앞둔 범죄자로 보일 뿐이었다. 의장님께서 방금 투명한 경영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장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단상 위의 프로젝트와 연결했다. 박 회장이 미처 막을 틈도 없이 그녀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려한 사업 비전을 보여주던 그래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낡은 가죽 장부에 첫 페이지가 나타났다.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과 함께 박선희라는 서명이 선명했다. 이것이 바로 강성그룹의 진짜 재무제표, 그림자 장부입니다. 유진의 선언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었다. 유진은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냉철한 감사인의 목소리로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정관계 로비 리스트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된 강남 아파트 구입, 자금 30억 원 서초동 김 부장검사에게 전달된 자녀 유학자금 5억 원, 스크린에는 돈이 오고 간 날짜와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11페이지부터는 차명 부동산 리스트입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10만 평 규모의 땅,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 이 모든 것이 박선희 회장님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의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며느리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까발려지고 있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USB에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박 회장이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입을 맞추는 목소리, 윤 실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미친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박 회장은 마침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스크린의 마지막 증거가 떠올랐다. 유진의 예물돈이 차명 계좌를 거쳐 그룹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체 경로도. 그리고 그 돈이 뇌물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어머님께서 제 돈을 훔쳐가신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마지막 말을 맺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김지혁 기자가 그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객석 한편에서는 최동욱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검사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박선희 회장에게 다가갔다. 박선희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거 놔 날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철의 여왕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시대는 끝이 났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부와 권력의 제국이 한 사람의 진실을 향한 용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강민혁은 충격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호텔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롭고 신선한 공기였다. 전쟁은 끝났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성그룹 게이트의 광풍이 지나가고 세상은 새로운 뉴스들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흔적은 깊고 선명했다. 박선희 회장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과 임원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강성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서유진의 이름 앞에는 세기의 내부 고발자, 정의의 여신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회계법인은 대표가 직접 찾아와 머리 숙여 사죄하며 부사장직을 제안했다. 세상은 그녀를 영웅으로 추대하고 그녀의 용기를 칭송했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세상의 관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낯설고 불편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것을 되찾고 불의에 맞서 싸웠을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진은 최돈국의 서점을 찾았다. 서점은 여전히 평화롭고 은은한 책 향기가 가득했다. 최동국은 10년의 누명을 벗고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강성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에게 그룹의 정상화를 이끌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웃으며 거절했다. 이젠 다 부질없는 일이오. 나는 그저 여기서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사는 게 마음 편하오. 그는 유진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내밀었다. 앞으로 어쩔 셈이오. 다시 법인으로 돌아갈 거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이제 제 길을 가야죠. 잘 생각했소. 당신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당신의 재능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긴 싸움을 함께 헤쳐온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고요함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서점을 나서는 길에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유진을 막아섰다. 강민혁이었다. 몇 달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아버지의 지분마저 사회에 환원한 그는 이제 재벌 2세의 후광을 완전히 잃은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다. 유진 씨, 할 말이 있어. 유진은 조용한 카페로 그를 이끌었다. 민혁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변명이 없었다. 나는 어리석었어. 진실을 볼 용기도, 당신을 지킬 힘도 없는 겁쟁이였지. 어머니가 만든 성 안에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당신이 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죽도록 미웠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연민만이 느껴졌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당신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조용한 곳에 가서 평범하게 살자. 응.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민혁 씨.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왜 안 되는 건데? 당신이 알던 서유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온전한 서유진으로 살아가야 해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찾으세요. 어머니의 그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세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서울의 금융중심가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곳. 출입문 유리에는 YJ 재무 컨설팅이라는 단정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서유진은 한 젊은 여성 벤처 사업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다. 대기업에서 계속 기술 제휴를 빙자해서 핵심 기술만 빼가려고 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유진은 그녀에게 따뜻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언했다.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의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가진 법적 재무적 무기를 활용해서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들어야죠. 자, 여기 계약서의 이 조항부터 한번 볼까요? 그녀는 더 이상 거대 악과 싸우는 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있었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길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동국이 책 한 권을 들고 웃으며 들어섰다. 서 대표님 개업 축하하오. 어머 본부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던 길에 우리 세호 대표님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들렀지.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가두었던 거대한 새장처럼 보였던 도시.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드넓은 세상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새벽이었다.